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의 장용철입니다. 오늘 여기 6분의 훌륭한 발표를 잘 저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미 사실 발표하면서 라이브로 다 이게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청중한테 또 질문도 다 받고 했는데 또 토론회까지 하니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인덱스하게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이게 포럼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즐겁기도 하지만 이게 다 질문했는데 또 맥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몇 분들한테 이제 좀 어떤 질문을 할까 좀 이렇게 오늘 토론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하거나 좀 궁금한 사항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탐색하고 모색하는 또 소통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를 첫 번째 하시는 우리 SK 지오센트릭 쪽에서 여러분 다 이게 그 발표 순서들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오늘 6분의 발표를 보면서 첫 번째 SK 지오센트릭 쪽에서는 그 머티리얼 서플라이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패키징 쪽에서 노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량화 쪽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경량화보다는 패키징 쪽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의 주제가 또 우리 친환경 패키징 포럼이 결국은 순환경제, 포장재의 순환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지속 가능한 제품과 포장재를 좀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오늘 그 말씀하신 발표 중에는 주로 이제 고기능성에 대한 부여라든가 여러 다층 포장재 쪽에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포장재에 대한 좀 약간의 품질의 차별화 또 고급화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포장재 기능성을 많이 강화하는 이런 쪽에 많이 강조를 하셔서 굉장히 좀 훌륭한 제품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건 제가 느꼈는데요. 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은 이제 순환 경제 측면에서 혹시 좀 순환성을 강화하는 그 SK 지오센트릭 쪽에서 순환성을 강화하는 또 순환성의 설계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만들 때도 이렇게 순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또 원료들 또 순환 원료들 이런 것들을 써서 또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SK 지오센트릭은 어떤 조금 방향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조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먼저 저희가 고기능 제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기능 제품도 사실은 되게 친환경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 대비해서 리듀스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뭐 생산 과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탄소가 이제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늘 발표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오늘 그 세션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PCR과 버진을 섞은 기기적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도 SK는 지금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단일 소재의 친환경성도 있지만은 SK 지오센트릭은 저희가 말씀드린 기계적 재활용 제품을 가지고 이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3층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층에 저희가 이제 그 기계적 재활용 제품을 넣어서 좀 그 친환경성을 더 높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그 대형마트에 보면은 물류센터에 스트레치 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치 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폐기되는 걸 수거를 해서 바로 다시 이제는 그 제품을 다시 버진에 섞어서 판매하는 그런 클로즈드 루프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원료 측면에서도 좀 친환경성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오센트릭 그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이제 그 생산할 때 동력을 줄이는 그래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원료 자체가 좀 탄소가 좀 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원료도 도입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서울시의 그 플라스틱 자원순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미선 과장님께서 이 바쁘신데도 오늘 종일 오후 늦게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울시 자료들 조금 분석해 보면은 사실 서울시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가 인구가 1,000만인 거 아시죠? 인구 1,000만이고 인구 1,000만인데 서울에 직장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동탄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엄청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활하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인구 1,000만이 아니라 1,000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유동 인구까지 하면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서울시 통계가 평균치보다 조금 적게, 그러니까 1인당 1kg, 0.9kg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인구가. 그래서 사실 그런 유동 인구까지 하면은 서울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 오늘 또 요즘 뭐 굉장히 포장재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오늘 그 정미선 과장님도 플라스틱 쪽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은 여전히 그 종량제 봉투에 발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한 25만 톤 정도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그런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도 한 40만 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실가스 서울시에서 종량제 봉투 버리면서 온실가스 40만 톤을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아까 비닐 같은 것들을 분리하고 열분해 시설로 연결해서 그 유화나 또는 어떤 고품질의 순환 원료를 생산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그 발표 자료에 조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지자체가 플라스틱을 좀 사용한 제품들, 재활용 제품들을 그 잘 구매하고 활성화하는 게 좀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 1,000만이 발생하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만큼 과연 플라스틱 제품들을 잘 순환시켜서 구매도 해서 순환하는데 좀 촉진을 하고 있을까? 25개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플라스틱에 대한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의무 구매도 하고 녹색 제품도 구매하고 그냥 대부분 다 복사용지 아니면은 뭐 몇 개 안 돼요 품목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순환성을 좀 가속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려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의 노력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나 과장님이 조금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녹색 제품 또는 재활용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의무 구매 제도라는 게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그 조달 구매든지 일반 구매를 할 때 보통 회계과의 결제 루트를 밟는 과정에서 또 하나 결제 루트가 있는데요. 그게 녹색 구매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의 담당 팀장이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내역을 보니 이거는 녹색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지 하는 걸 찝어낼 수 있도록 경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너 안 했네 하고 이제 이렇게
노티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최소 의무 이행률만 이행한다든지 또는 이 제품 이런 용도에 맞는 녹색 구매 또는 그린 굿 재활용 제품이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뭐 모든 구매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원인이 뭐냐에 따른 뭐 이렇게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 기여율이 많이 높지 않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다는 것은 저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기후본부에서 이제 조금 아직 구상 단계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저희가 여기 플라스틱 산업협동조합하고 MOU를 맺어서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 봉투를 저희 공원, 서울시 공원에 이렇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사용했는데 아직 아무런 컴플레인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재생 제품이지만 신제보다 가격 경쟁력이 뭐 낮지 않다, 동등하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폐비닐 전용 봉투는 재생 원료로 만든 봉투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바이오 플라스틱 발열표도 하셨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신제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한계는 있지만 저희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소각 또는 매립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을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생산돼도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소각할 때 그 탄소 배출도 적고, 그다음에 혹여나 일부가 소각이 안 돼서 매립되더라도 조금 빨리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도 종량제 봉투에 가격 경쟁률이라든지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만 확보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서울시는 가장 절박한 게 아마 제로 웨이스트를 통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게 가장 절박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재활용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재활용의 제품들이나 재활용에 나오는 제품들은 서울시가 또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그게 자원의 선순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늘 발표하신 그 일신 하이 폴리의 그 수석 연구원 이민범 우리 연구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떨린다고 해서 심장이 떨린다고 했는데 제일 발표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전혀 떨리지 않으시고 굉장히 좀 처음 대중 앞에서 하셨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발표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신 하이폴레이에 좀 궁금한 사항은 주로 오늘 말씀이 주로 이제 멀칭 필름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요청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이제 PCR과 관련된 멀칭 필름들을 하거나 사일리지 필름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은 이게 그 품질에 아까 그 발표에도 말씀하신 품질이 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PCR 제품들을 사용해서 멀칭 필름이나 사일리지 필름이나 여러 가지 PCR에 대한 것들을 인증을 통해서 품질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발표에는 그런 인증, 재생원료 사용, PCR에 대한
인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 일신 하이폴리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품질 가려면은 인증이나 검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혹시 좀 사례나 또는 이제 그 기업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네,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사실 저희가 그 사용하고 있는 뭐 생분해 소재라든지 PCR 원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무슨 표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원료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관행 그 소재보다 물성이라든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떠한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제품이 필요로 하는 어떤 품질의 요구 수준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피오 조합을 통해서도 그 생분해 멀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국가 표준을 좀 단체 표준이라도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법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페트 우리가 지금 이제 알페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때 인증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올해 해서 국제 인증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멀칭 쪽의 필름도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좀 인증들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품질 관리하고 단체 표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면은 좀 시장의 또 신뢰성, 품질의 어떤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 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높아져서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현희 부장님, 아메로의 패시픽인데 벌써 또 여기 제가 라이브로 또 질문이 벌써 들어왔네요. 제가 이따 오픈 투 퍼블릭해서 좀 디스커션을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먼저 그 아모레 패시픽에 혹시 리필 샵 이런 거에 대한 그 준비나 뭐 이런 동향들이 어떤지, 그것이 좀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혹시 설명이 좀 가능한가요? 리필샵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될까요? 현재 리필샵만을 해서 하는 계획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화장품 업계랑 같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리필샵, 그러니까 그 화장품 판매 매장에 리필샵을 조금 더 저희 ESG 영역에 강조하는 영역에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논의는 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뭐 자체적이나 아니면은 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민간 차원에서 이제 샴푸나 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리필들은 좀 시도가 되는 거는 좀 알고 있는데, 화장품 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모레 패시픽의 지속 가능 경영 해서 100% 재사용, 재활용, 폐비화 가능한 이런 것들을 친환경 전략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 저의 경험을 봐도, 제가 샴푸랑 화장품 이런 게 많이 여러분들도 다 쓰잖아요. 근데 재생원료 제품들, 재생원료 사용하는 뭐 PCR 몇 프로 들어가는 거의 봐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조금 제가 쓰는 제품도 제가 환경을 전공하고 뭐 플라스틱을 전공하고 이런데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모레 패시픽도 엄청나게 많은, 아까 그 여러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화장품들을 다 팔고 나서 그게 어디로 가 있을까? 그게 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그 실제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회수하는 노력들, 뭐 유리병을 통해서 또 공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K-뷰티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으로 수출도
이제 서유럽 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서구권 쪽이 많이 할 텐데 중국의 의존도를 좀 좁혀나가고 하려면은 당연히 포장재나 또는 제품에 이런데 친환경적인 거, 탄소 발자국 내지는 재생 원료의 함량 이런 것들 앞으로 다 지켜야 될 텐데 혹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그 순환 공급망 이런 이제 재생 원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들하고 실제 어떻게 조금 네트워킹이나 이런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질문이 좀 추상적인가요? 네, 우선 말씀 주신 거와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아까 저희가 회사 소개 들리면서 해외 매출 중이 원래는 중국 쪽이 굉장히 많다가 이번 연도부터 이제 서구권이 그 매출 비중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더 회사 내에서는 좀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좀 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제품화 되려면 저희 같은 ESG 브랜드, 그러니까 ESG를 뭐 저는 이제 지속가드 센터에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브랜드에서 본인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그게 뿌리내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서구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요청하고 현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략도 저희가 먼저 하는 것보다 저희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하는 것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조금 더 계속 더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동안 이런 업체들을 국내나 뭐 해외에서 이제 발굴하는데 계속 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브랜드 쪽에서 약간 조금 미지근한 반응들이 꽤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연적으로 좀 더 가속화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브랜드 오너들이 상당 부분 이런 걸 인지하고 여러 이제 브랜드별로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평중 본부장님 오늘 말씀은 너무 죽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암울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뭘 질문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그 석유화학 업계가 좀 이렇게 위기에 봉착돼 있고 상당히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 CBAM이나 또는 미국의 CCA나 여러 또 ESG 공시나 여러 앞으로 이제 당면하고 좀 극복해야 될 여러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석유화학 업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격 경쟁력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또 그 시장들이나 생산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잉 생산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 그 뒤쪽 발표에 아마 산업부에서 조만간 발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그 구조 조정이나 발전 방안에 아까 산업부 자료 보니까 폐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시장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순환경제하고 연결되는 건데 과연 이런 이제 석유화학 협회 아니 이제 화학산업협회에서 순환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해서 한 2030년까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기여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김평중 본부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협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협회가 어떤 그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법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 잘 전달하는 그런 게 아마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 저탄소 친환경이 저희 산업의 이제 당면 이슈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도 앞에 석유를 지우고 이제 화학산업협회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사실 그동안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만 저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1월 1일부터는 협회 그 업무 범위, 그다음에 회원 범위도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석유화학만 하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그 우리 기능성 소재라고 부르는 이제 스페셜티 케미칼, 정밀화학 쪽까지 저희가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재활용, 리사이클이나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것들은 아직 그 제조 분류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백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재활용과 바이오도 저희 협회 업무 범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스페셜티 케미칼과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 이제 중점 업무로 삼아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법대적으로 기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려면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시장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효과적으로 정부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 이제 우리 특히 화학이라든가 플라스틱 업종이 그 아까 보시는 대로 산업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화학만으로도 사실상 제조업 1등 1위고 여기에 우리 이제 플라스틱 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압도적으로 저희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플라스틱이나 화학 쪽에서 사실은 단체들이 굉장히 저희 협회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이렇게 산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단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목소리가 하나로 안 모아진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화학 플라스틱 업계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 협회가 대표 기구 창구가 돼서 좀 정부에 강력하게 좀 저희가 대정부 그다음에 아니면 입법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특히 이제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그린워싱 문제 포함해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최근에 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언론을 거의 이제 도배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그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 반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훼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 아까 저희 인센티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시장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것들을 써야 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폐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략 이런 거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아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아까 산업부 자료에 조금 들어가 있긴 하던데 아직 저희 구체화되지 저희 않아요. 뭐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재활용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 일단 그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원료가 없어서 예, 네, 예. 재활용이 또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예. 원료 문제, 품질 문제, 인증 문제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단 예.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제가 안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아마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도 조금 잘 소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일본에서 먼 길 오셔서 발표해 주신 야마자키 유 과장님 오늘 주로 페트와 관련돼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기 앞서서 또 우리 신양재 회장님께서 또 라이브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음료의 페트에 그 수축 라벨이 우리나라는 페트 소재가 주축이고 유럽은 PP의 비중 1 미만의 소재이고 일본은 또 이런
페트의 라벨 수축 라벨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르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통역이 가능한지요? 日本のラベルはペットのラベル、PP のラベルといったところがあります。ですので比重も1以上、1未満といったところが混在しているのが実情です。ですけども先ほどのちょっと説明の中でだいぶ省い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も、ラベルで、の選別といったところは風力、風の力ですね、こちらで選別するの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といったところが分かっています。ですので、水の比重分離というところの工程の前でもラベルは 99% ぐらい除去さ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事実ですので、現状ラベルのその比重といったところが問題ないというのが日本国内の現状です。그 페트 라벨이랑 PP 라벨로 일단 나눠져 있다고 하고요. 이제 거기서 1 이상이냐 1 미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벨 자체를 했을 때는 이제 비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그 전에 풍력 선별을 먼저 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비중 분류 공정 전 이미 99%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재질이 어떤지, PP인지 페트의 재질인지 뭐 이런 PE 재질인지 風力選別までのラベル材質は PP なのか PE なのかどちらですか？どちらもですね、風力のところではラベルの重さが重視になるので、ペットの比重が1以上であっても薄いというところが特徴ですので、それで風力選別でペットのラベルも飛んでってしまうといったのが状況です。 실제 이제 그 라벨 비중 분류 자체를 이제 PP나 P랑 페트랑 하기보다는 이제 라벨 자체 무게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트 비중이 1 이상이라고 해도 이미 풍력 선별 과정에서 그게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페트, 알페트에 대한 의무가 2025년 내년에 10%, 그다음에 2030년에 30%, 유럽도 알페트가 2030년에 30%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일본은 29%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50%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해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재생원료가 알페트가 50%까지 갈 수 있었던 일본의 성공 요인이 어떤 것인가? 아마 거버넌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하튼 그 석세스풀한 팩터가 뭔지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버진 페트하고 그다음에 재생 알페트하고의 가격이, 결국은 알페트가 우리나라는 비싼데 그 가격이 일본에서 차이가 어떤지, 그러면 그 가격이 달랐을 때는 일본은 또 어떤 그런 이제 그 인센티브나 뭐 이런 의무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아마 제가 알고 그 일본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의무화에 대한 그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国の場合はアルペットに関する比率は2025年 10%、義務としては2030年 30% になりそうなんですね。で、ヨーロッパは2030年まで 30%。で、これに加えて日本の場合はさっき山さんが言ったように 29% をもう果たしたと。で、これに加えて2030年は 50% 以上を目指しますよと。こういう話自体は結構そのさっきのプロフェッサーから見ると驚きましたと。で、ここから質問なんですけど、リサイクル権利のアルペット 50% の成功要因は日本側から見ると何だと思いますかと。で、2つ目の質問はバージンペット
リサイクル R ペットの価格が、韓国の場合は R ペットの方が高い方なんですけど、日本はいかがですかと。成功要因はやはり先ほど申した通り、消費者からのペットを分離するといったところが国内の中でも成立しているといったところが高い比率になっているのが要因かなと思ってます。ですのでこの 50% 以上といったところも目標にはしてますけども、ブランドさん1社で考えるともうすでに 50% 以上になっているブランドさんもありますので、国内としてもこの 50% 以上はできるのでは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で価格については、バージンペットと R ペットを比較しますと、やはり日本でも R ペットは高いです。ですので、環境方針を強く謳っている企業については導入が進みますけども、コストといったところを考える企業さんは少し導入の遅れが出ているのかなといった少し二極化が最近出てきている状況かな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ちなみに、同じ質問ですけど、もしさっきおっしゃった、環境方針によく義務として伺っている企業さんに関しては何か国からインセンティブなどございますでしょうか。ですね、R ペットに関してはすでにもう国内として循環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国の方も認識している意味合いです。ですので今からインセンティブが出るといったところはなかなか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ので、今現状進んでいるのはその企業さんと市町村、あとは消費者といったところが協力をするといった取り組みの方が大き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첫 번째 질문, 소비자로부터 페트 분리 과정에서 이제 이미 일본 자국 내에서는 성립이 됐다라고 일단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높은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향후 이제 10% 이상 목표를 생각한다라고 이제 야마자상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미 그 기업별로 브랜드 자체별로 50% 이상 달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소비자랑 말 그대로 기업이 어느 구조로 향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냐, 이제 그게 좀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 버진 페트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일본도 R 페트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환경 방침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런 코스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R 페트 자체가 이미 일본에서는 순환 과정이 잘 이제 그 프로세스가 돼 있어 갖고 국가 자체가 이런 이제 R 페트 잘 지키는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후 세션 주제 발표 세 번째 세션에 6분의 발표자들 너무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이 토론까지, 패널 토론까지 남으셔서 우리 그 토론에 많은 또 질문과 답변까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오늘 그 청중들로부터 질문은 따로 받지 않고요. 혹시 한 분 정도만 꼭 그 제가 안 하고 가면 제가 욕 먹을 것 같아서, 혹시 한 분 정도 이미 라이브 쪽에서 이렇게 Q&A를 하고 있긴 있어서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오늘 훌륭한 6분의 발표자와 오늘 패널 토론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중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 세 번째 오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